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어떤 국가였을까요? 너무 오래전에 존재했던 국가이기에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은 기록을 토대로 추정해보자면 전성기의 고조선은 고구려 못지않은 위상을 지닌 채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군림했고 오래도록 번영했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설이 있기에 그 모두를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학자들의 설 가운데 공통되는 흐름을 추려서 그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단군 또는 왕검이라 칭해지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아주 오래전에 등장했습니다. 성읍국가 수준으로 미미한 마을 단지에서 출발한 그들은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한 채 주변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원전 3, 4세기 무렵부터는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연맹왕국을 구축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이른바 단군조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조선의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영토가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영토란 오늘날 100%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 여건을 제시해야 넘나들 수 있는 오늘날 현대 국가의 국경과는 달리 옛날에는 뚜렷하게 구분된 국경 없이 누구 땅인지 애매한 영역도 존재했으므로 일정 영역을 완충지대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 시스템과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집단이 실효 지배하는 영역에 비해 간접 지배하거나 영향만 미쳤던 영역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정확한 강역을 확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어느 정도의 영역에 세력 및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많은 이설이 존재합니다만 그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양 중심설입니다. 고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전성기에는 요동과 요서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멸망 직전까지 계속해서 평양이 중심이었다는 설입니다. 많은 분께서 고조선 평양 중심설은 일제가 주입한 식민사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고려의 역사가들이 믿던 당시의 정설이었으며 조선의 실학자들도 따랐던 오랜 주장입니다. 평양을 고조선의 중심으로 비정한 이유는 고고학적 근거입니다. 평양 일대에 무수히 많은 낙랑굴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고조선 멸망 후 그 자리에 설치됐다는 한사군의 흔적이기에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이었다는 논리입니다. 1950년대 북한에서는 최고 권위의 고고학자였던 도유호가 평양 중심설을 내세워서 한동안 정설로 인정되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제하사학회로부터 식민사학의 거두이자 마왕이라는 멸칭으로까지 비난받는 1세대 역사학자가 평양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발굴된 대규모의 유적은 낙랑굴의 유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며 낙랑굴은 평양이 아닌 요동이나 기타 다른 위치에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낙랑굴의 유적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고조선의 수도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평양 일대에서 고조선의 왕성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기에 평양 중심설이 지닌 한계가 존재합니다. 둘째, 요동 요서 중심설입니다.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이라는 설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진부한 고고학 연구 성과에 따라 요동 및 요소에서 고조선의 영향이 담긴 여러 유물과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고조선 관련 여러 문헌 기록들이 새롭게 연구되면서 고조선의 실제 중심지는 요동 요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조선 관련 문헌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알려진 북한의 고조선학자 리제린은 고조선의 영역에 요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그의 주장은 1980년대까지 북한의 정설로 공인됩니다. 이를 일컬어 고고학에 대한 문헌학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1990년대부터의 북한은 다시금 평양 중심설을 정설로 삼습니다. 리지린의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남한의 어느 역사학자는 그와 동일하게 방대한 문헌 탐독을 통한 서지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리지린의 저서와 제목이 동일한 책을 집필하고 더 나아가 고조선이 광활한 영역을 차지했던 대륙의 지배자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리지린을 표절한 것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고 오류나 사료 오독 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학설은 주류 의견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만 제자들을 통해 학계의 소수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조선의 영역이 엄청 광대했다는 주장이 부정될 뿐 요동 요서 중심설 자체는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양 중심설을 주장했던 1세대 역사학자의 제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고대사 연구자 중 하나로 꼽히는 역사학자가 스승과는 정반대로 요동 중심설을 주장합니다. 요동 요서 중심설은 상당한 근거를 인정받기 때문에 최근의 교과서는 그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고조선의 영향권에 요동과 요서 지역까지 포함시킨 지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입니다. 평양 중심설과 요동 요서 중심설을 절충한 학설입니다.
고조선의 초기 발원지는 요서 일대인데 후기의 고조선은 중심지를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멸망 당시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었으므로 그 자리에 세워진 낙랑군의 유적이 평양에 존재하지만 초기의 고조선은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존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는 요서지방에서 발굴된 여러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견해이고 최근 설득력 있는 학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성에서 아사달, 장단경으로 이동했다는 삼국유사의 사료 기록은 있으나 그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으므로 문헌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게다가 요서 지역과 평양 일대의 유물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의 설들을 종합해보자면 발원지가 어디였든 고조선은 요동과 요서 일대 및 한반도 북부의 세력권을 형성한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중앙집권에 의해 직접 통치된 영역은 아니고 연맹국가답게 느슨한 연결관계를 지닌 광범위한 연합집단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지도는 고조선의 전성기 강력을 표현하는 가장 절충적인 설이라고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영토적 가정을 기반으로 고조선의 국력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사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보자면 고조선은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 국력은 중국 전국시대의 전국 칠훈과 비슷했습니다. 고조선 서북쪽으로는 동호라는 유목집단이 존재했고 그 너머로는 흉노가 있었으며 서남방으로는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이 있었습니다. 동이 중에서 조선이 가장 강하다라는 중국집 기록에 따르면 중국 동쪽에 형성된 여러 세력 가운데 고조선은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즉 선비족이나 오한족의 시조인 동호보다도 고조선이 더 강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고조선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한 이주민 세력이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형성된 국가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실제로 의복이나 문화 등에서 중앙아시아계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흉노나 동호 등의 유목집단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질성을 지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조선은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했으므로 중국 측 기록에 고조선과 문물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고 고조선 또한 중국의 신분질서를 수용하여 대부 등의 관직명을 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고조선의 지도자를 조선후라고 칭했는데 이는 춘추시대 중국 여러 제후국과 같은 급으로 고조선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고조선 숙명의 라이벌은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나라였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주나라가 쇠약해진 것을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를 높여 왕을 칭하면서 동쪽 땅을 공략하려고 했다. 그러자 조선후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군대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하고 주나라 왕실을 받들려 했다. 하지만 고조선의 대부 이해가 간언하여 전쟁을 멈추었고 얘를 서쪽으로 보내 연나라를 설득해서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고조선은 연나라가 왕을 칭하자 니들이 왕이라고? 그럼 우리도 왕이지 하면서 연나라와 자신을 동급으로 간주했고 연나라와의 전쟁도 회피하지 않았음을 볼 때 적어도 연나라와 맞상대할 수준의 국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도 고조선의 지도자를 조선 왕이라고 칭함을 볼 때 연나라 등 전국 칠흥과 고조선을 거의 동급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나라는 동쪽으로 세력 확장을 꾀했고 연나라의 공격을 받은 동호가 약화되면서 고조선은 연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기록인 염철론에 따르면 연나라가 동호를 공격해서 천리 밖으로 물러나게 했으며 요동을 지나 동쪽으로 조선을 침략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요동 인근에서 연나라와 고조선의 전쟁이 있었고 이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한중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조선은 패배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연나라 장수 진계가 조선의 서쪽 지역을 침공해서 이천리의 땅을 빼앗고 만반한을 조선과의 경계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이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의 서쪽 영토 이천리를 빼앗았다는 사기와 위략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 고조선은 요동의 일부를 상실했으며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이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연나라에게 빼앗겼다고 보기도 합니다. 뒤이은 진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고조선은 요동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조선은 중심지를 평양 일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합니다. 이후 진안 교체기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반격하여 요동 일대 혹은 최소한 압록강까지 수복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요동 수복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압록강 일대까지는 고조선이 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연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위만이 연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국 유이민이 고조선을 장악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위만조선을 아예 부정하거나 혹은
위만은 그저 고조선의 변경을 차지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위만의 쿠데타 및 고조선 장악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위만이 옆나라 출신이긴 하지만 오래도록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지역에서 왔고 고조선에 복식을 하고 망명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즉 국적은 옆나라였지만 혈통 및 문화적 정체성은 고조선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위만이 정권을 장악한 고조선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중국 한나라는 흉노에게 털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고조선은 그 틈을 타서 쏠쏠한 재미를 봅니다. 우거왕대에 이르러 고조선은 더욱 강성해져서 주변의 여러 소국들이 한나라와 직접 교류하는 걸 막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부국강병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주변 소국들을 정벌하면서 영토 확장을 합니다. 하지만 흉노에게 밀려 치욕을 겪던 한나라는 한 무제가 등극한 이후 절치부심하여 마침내 흉노 정벌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 타겟은 고조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흉노에게 탈탈 털리면서 곤욕을 치르는 사이 무럭무럭 성장한 고조선에게 심기가 불편해진 한나라는 사신 서파를 보내서 중개무역으로 꿀 그만 빨고 영토 확장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고조선의 우거왕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한나라 사신 서파는 자신을 호위하던 고조선의 비왕을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이고 지들 나라로 튀는 건 꽤 유서 깊은 전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나라가 그런 서파를 처벌하기는커녕 칭찬하면서 동부도위에 임명해 요동으로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빡친 고조선은 바로 요동을 공격해 서파를 죽여버렸고 이에 한나라는 고조선 원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은 고조선의 선방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나라의 육군 5만과 수군 7천의 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선 고조선의 군세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고조선의 태자가 한나라와의 강화 협상을 하러 가면서 1만의 병력을 이끌고 갔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최소한 몇만 단위의 병력을 보유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쟁 초반 고조선의 막강한 전력의 한나라군은 패배를 거듭하며 애를 먹었고 고조선의 이간책에 휘말려 지휘관인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채 사이에 내분까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불리한 한나라군은 화친을 제안했고 강화 협상을 위해 고조선의 태자가 한나라로 향했는데 한나라는 호의 없이 태자 혼자 국경을 넘어오라고 했고 당연히 고조선이 거부하면서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이 전쟁은 1년이나 이어졌고 유목제국 흉노도 무너뜨렸던 한나라를 상대로 고조선은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항전 끝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항복파인 니계상 참이 보낸 자객에게 우거왕이 살해됩니다. 우거왕이 죽었어도 재상 성기가 국민을 이끌고 끝까지 항전을 독려했지만 그 역시 자객에게 살해되면서 수도 왕검석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합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하고 현도군과 낙랑군을 세워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당시 고조선은 흉노와 연계가 있었고 한 무제는 흉노 다음으로 고조선 정벌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연합을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첫째, 고조선은 중국 동쪽에 있던 세력 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통일왕조와의 정면 대결에서는 견뎌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조선과 흉노의 관계는 밀접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흉노의 왼팔을 잘라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겠죠. 셋째, 고조선에 복속된 소국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조선이 황제국에는 마찬가지였고 휘하에 무수히 많은 거소국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조선은 여러 소국들을 두루 포괄하는 거대 연맥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조선의 멸망으로 인해 그 소국들이 각자 독립하면서 한국 고대사 초반에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향권에 있던 부여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은 고조선이 사라진 이후 부심점을 잃은 채 각자 도생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고구려가 그들 중 다수를 다시 통합하면서 고조선의 전성기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세력과 맞서서 동화되지 않고 강성한 국가를 유지했지만 결국 내분으로 인해 중국의 통일왕조에게 멸망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국뽕의 소재로 삼는 이들이 우리 고대사를 과장하면서 하도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고조선이 강력한 국가였다는 주장을 하면 그 또한 국뽕의 일환으로 보일까 우려되긴 합니다만 사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민족의 시작이었던 고조선은 당대에 무시 못할 수준의 국력을 갖추고 오래도록 번영했던 국가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언제나 말씀드리듯 기록이 빈약한 고대사에 대해서는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론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 추론이 틀릴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고조선의 실제 국력은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과 추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로써 고조선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토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